자기가 실패할 거라는 거. 언젠가 통하기를 바라는 마음.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감은 그림뿐이 없어. 그럼요. 여기 조금 다른 질문인데 요즘은 이렇게 전시회 가면 이렇게 설명들 오디오 이렇게 이제 이어폰 끼고 또 들을 수 있게 해주고 도슨트가 이렇게 안내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예술이라는 게 그거 알려고 하지 마. 그냥 느껴. 뭐 이런 주장이 한켠에 있고 네. 아니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어느 편이 그 네. 작품하고 만나는 좀 더 나은 길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한테 제 선에서 최선의 대답은 사실은 술이라는 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맥주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는 아니죠. 이거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즐겁게 얘기를 할 때 정말 기분을 해주거나 자기가 진짜 목이 말랐을 때 마시면 너무 기분이 기쁘게 만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건데 포도주는 또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포도주는 알면 알수록 더 재밌다는 얘기와 뭐하고 무슨 걸 같이 먹으면 좋다. 네. 뭐하고 어떤 시간에 먹으면 좋다. 그러네요. 온도는 어떻다. 저는 미술 작품들이 술처럼 여러 종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맥주같이 그냥 느끼고 즐기면? 빠지고 네. 그 작가하고 똑같이 공감을 그냥 할 수 있는데 네. 어떤 거는 잠깐 이게 뭐지 하늘 때 자코메티처럼 조그마한 네. 설명만 있어도 이 사람이 이거였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작품은 맥주같이 대해도 되고 어떤 작품을 자코메티같이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래요? 예전 조금 더 오래된 그림일수록 어떤 조각일수록 그 안에다가 스토리를 집어넣으려고 작가들이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이 조각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이름을 몰라도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이런 상징도 넣어보고 이런 포즈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거는 가이드들의 이야기를 조금 듣는 순간에 훨씬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자기의 개성을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브 클라인 같은 사람들은 모노크롬 블루라 그래서 그냥 파란색으로 확 칠해놓고 물감 가루 자체로 일단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자기의 무슨 작품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옆에서 계속 이게 왜 훌륭하고 이 사람이 어떻고 얘기를 들으면 나는 이런 건 취향이 안 맞나 봐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 것 같은데 아무 말 안 하고 그 색깔 자체를 보면서 딱 하나 힌트 같이 색깔을 이 사람의 표현 방식이라고 보고 그냥 마음에 든 색깔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 하나로 충분히 자기 혼자 풍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 작품으로 올수록 이게 많은 설명보다는 본인의 직접 체험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뭔가 스토리를 많이 집어넣으려고 애쓴 사람들은 그 스토리에 조금 귀를 기울여주면 반갑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네. 그 자화상에도 관심이 그렇죠. 많이 가요. 네. 그리고 특히 자화상을 즐겨 그린 화가들이 좀 있잖아요. 네. 자화상 얘기 좀 해주세요. 보통 한국에서 자화상 화가, 그러니까 자화상 많이 그렸던 분이 렘브란트, 안 그러면 반 고흐. 신기하게 이제 다 뭉크, 네덜란드 사람들인데 네, 뭉크는 네. 자기 본인이 또 그 네덜란드 그림들을 되게 좋아하기도 했었으니까. 고흐를 뭐 아주 좋아했다. 네, 그렇고 자화상은 자기에 대한 의식을 끊임없이 하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독립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장인 계급이었을 때는 잘 안 나타나요. 주문을 받고 그럴 때는. 네. 그리고 그때는 이게 장인 계급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완성을 시키지를 않고 중간에 또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주문했던 클라이언트한테 가서 요 색깔이 마음에 드시냐고 요건 좀 수정해 달라 이런 과정이 있어서 예술가 본인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다 오로지 바칠 그러니까 수 있게 힘들었어요. 지금처럼 예술가들이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전시를 하고 파는 게 아니고 그렇죠. 주문 생산이 귀족이나 왕들로부터 주문을 먼저 받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러했었는데 이게 모더니즘 시대가 이후가 되고 나면은 작가가 완성해놨던 것을 그 갤러리들을 통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작가가 완성은 할 수가 있어져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특이하게 그림을 사고 파는 시장이 활발했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완성한 걸 팔 수가 있었고 작가 자신이 나의 얼굴을 관찰해서 그려놓는 자화상들도 같이 덩달아서 조금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훨씬 오래전 사람인데도 그렇죠. 자기 자화상을 그런데 저는 그 자화상 중에 어떤 자화상들이건 간에 남들한테 보여줄 거 없이 이건 판매용이 아니거든요. 자화상은
보여줄 거 없이 자기의 지금 모습을 담으려고 애를 쓴다고 보는데 성공하고 잘 나가던 시절의 화가의 모습은 대체로 그럴듯하게 잘 꾸며져 있어요. 소품도 화려한 걸 갖고 있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렘브란트 젊었을 때나 티치아노 같은 화가들의 자화상에서는 대체로 그렇죠. 그런데 렘브란트가 나이가 들면서 자화상이 점점 그게 빠져나가게 돼요. 자기가 갖고 있던 확신은 빠져나가고 자기 자신의 생의 모든 어떤 명성이나 이루었던 업적 같은 것이 점점 더 흐물어지고 있다. 뭐 이런 마지막에 거죠. 파산했고요. 네. 그리고 사별한 아내의 자기 처갓집한테 소송을 당해서 재산은 전부 압류를 당했고 아내하고 낳았던 자식들은 전부 자기보다 먼저 죽었어요. 맞아요. 특히 마지막 아들 뭐 죽고 했었을 때 이 모든 게 그 당시 렘브란트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다르게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실력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내 인생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 얼굴은 남겨놔야 될 것 같다고 느낌이 나는 그 자화상 후반부의 시리즈들은 사람들이 봤었을 때 자기 인생을 실패했다는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짠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고흐 그림도 그게 되게 센데요. 정신없이 나밖에 그릴 게 없어 해서 그릴 때 그림하고 조금 다르게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고흐는 죽던 해하고 그 전까지 해 1889년에 이제 마지막 자화상에 나오는데 파리의 오르세가 보관하고 있는 이 자화상은 그 되게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그 그림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그려져서 뒤에 배경이 막 돌아가는 소용돌이가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있는 고흐의 그림은 자기가 잘났던 귀 때문에 붕대를 감고 있거나 뭔가 좀 위축돼 보이거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들이 자화상인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눈매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가 입술에 들어가 있는 힘을 주고 있는 것도 그렇고 본인이 이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실패할 거라는 거를. 성공하고 싶지만. 그런데 자기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게 언젠가 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용기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돼.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 살아있는 존재감은 그림뿐이 없어. 이런 걸 그림 자화상 안에다가 포함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그걸 그림에 어디서 느끼세요? 사람 얼굴 표정에서요. 표정에서. 자기 얼굴은 자기가 그리는 거잖아요. 이게 사진 찍는 거랑 다르게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입술에다 힘주고 있고 눈은 막 부리부리 뜨고 여기를 막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고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말라 있지만은 이 모든 거에 굉장히 강하게 깎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자기가 세게 보이거나 공격적으로 보이거나 뭔가 고집스럽게 보이거나 하는 게 있어요. 일부러 그 효과를 주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예술로서 이렇게 남겨놓기를 바랬던 딱 그 모습이겠구나 할 때 이 사람이 죽던 날까지 이어지는 그 의지가 하루에도 그림을 2-3개씩을 완성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던 그 작업량이 이해가 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 그림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이것도 역시 떠나지를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한동안 전부 그 그림 앞에서 조용히 쳐다보게 만드는데 이게 고흐구나 할 수 있었어요. 자화상은 그런 힘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그림 얘기, 미술 얘기, 예술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명작이라고 일컫는 작품을 남긴 예술가,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그림이 굉장히 확 다가오는 느낌이 좀 드시죠? 아, 어떤 사람이 옛날에 우리보다 100년, 200년, 300년 전에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어. 그리고 그때 그런 마음으로 그린 게 이런 그림이야. 이렇게 되면 훨씬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림이 저쪽 갤러리에 그냥 조명받고 걸려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하고 이렇게 만나는 접점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얘기를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반인들이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주변에서 가장 보통 네. 이런 얘기를 사실은 미술관들이 먼저 하는데 네. 우리들은 작품 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몇 초씩만 봐도 뭐 몇 년 걸린다 이런 얘기를 잘 하잖아요. 그건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얘기고 대부분은 수장고에 있지 그걸 다 전시해 놓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되게 비슷했었거든요. 특히 제가 파리 공부할 때는 루브르가 스트레스였어요. 방을 찾는 것도 자꾸 헷갈리고 내가 그걸 봤었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해서 저희 그때 예술사 지도 교수님하고 그때 앞에서 루브르 앞에 만나가지고 차 마실 때 제가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여기 있는 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겠냐 물어봤더니 저한테 쳐다보시면서 저희 교수님이 프랑스어를 한국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배울 때 여기서 배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사전을 A부터 Z까지 다 외우고 시작했어? 라고 물어본 거죠, 저한테. 여기 있는 작품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를 다 봐야 된다.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게 왜 고민이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정말 보고 싶은 게 뭔지 하나를 생각해 봐라고. 이 미술관에서 내가 요거는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사전에 몇 개 좀 읽어봤어. 이러는 거를 하나씩 만나는 게 쌓이고 쌓여서 여기가 친숙하게 되는 공간이 변하는 거지. 여기를 전체 다 파악한다? 내가 평생을 파리에 살았는데 난 루브르 아직 다 못 봤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자주 못 가니까 우리는. 그렇기는 하죠. 근데 그 얘기가 어쩔 수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모든 네. 사람이 어떤 거에 접근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친숙한 그 친구들 하나씩 만들어 놓고 네. 쟤가 있으니까 됐어. 난 쟤는 알았으니까 다른 것도 하나씩 넓혀보겠어 하고 생각이 들면 오늘 우리가 그 수많은 그림과 화가 중에서 딱 몇 개 이렇게 얘기했듯이. 네. 그렇게 되면 프라도 미술관에서 어떤 그림은 사람들이 좋다 그러고 어떤 그림은 내가 좋아했었어. 이런 게 생길 것 같아요. 더구나 미술관을 관람할 때 그 초보인 분들을 모시고 가면은 저희들이 꼭 그렇게 하거든요. 이 방에서 나가시기 전에 쟤는 한 번만 다시 보고 올게요 하는 게 있으면 갔다 오셔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내가 친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시면 세상에서 가장 큰 미술관도 친숙한 공간으로 금방 바뀔 것 같아요.